자, 반갑습니다. 충무여중 3학년 학생 여러분. 오늘은 온라인으로 여러분을 만나는 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우리 등교 개학일이 발표가 났습니다. 5월 22일 수요일 날 여러분들을 드디어 만나게 됐습니다. 선생님이 계산해 보니까 온라인 수업을 한 2번 정도 더 해야지만 이번 시간까지 합쳐서는 3시간 정도 더 하면 우리가 이제 학교에 등교해서 얼굴을 보면서 직접 수업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 아마 1단원, 여기 2단원까지 가족 관계까지 수업을 하고 나면 개학을 해서 그 다음 진도를 나갈 것 같습니다. 물론 개학을 하고 나면 바로 우리 그전 시간에 배웠던 식생활 단원을 한번 복습하고 난 뒤에 식단 작성하기 수행평가부터 먼저 실시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서 여기서부터 진도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온라인 수업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오늘은 1단원 건강한 가족관계 단원에서 두 번째 차시인 건강가정을 위한 가족 구성원의 역할 탐색을 배울 거고요. 거기다가 더불어서 다양한 가족 형태, 우리가 여러 가지 사회 변화가 있고 여러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삶의 방식이 달라지면서 다양한 가족들이 등장했어요. 옛날에는 뭐 그냥 가족, 부부와 그들의 자녀로 구성된 가족이었다면 요즘에는 다른 새로운 유형의 가족들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런 다양한 가족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다양한 가족들을 이해하는 자세, 마음가짐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배웠던 사회 변화에 따른 가족 구조와 기능의 변화를 먼저 복습 한번 하고 이어서 오늘의 학습 내용인 건강가정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학습의 성취 기준입니다. 첫 번째는 방금 얘기했듯이 다양한 가족 형태,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서 새롭게 등장한 신가족이라고도 하거든요. 이런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해서 이해를 할 거고요. 두 번째는 건강가정이 무엇이고 그 건강가정을 위해서 각각의 가족 구성원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걸 얼마만큼 실천하고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 6차시 수업 마지막에 각각의 과거의 가족 사진과 현대의 가족 사진을 비교를 하면서 그 가족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흐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과거의 사진 어땠나요? 라고 했더니 첫 번째, 사람이 많아요. 가족 구성원이 많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가족의 중심 보면 딱 가운데 제일 나이가 많은 할머니가 가족의 중심이 있죠. 이거를 가부장이라고 해요. 가족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중심이 되는 가부장. 그리고 아이들이 굉장히 이 사람이 많은 것 중에서도 몇몇의 친구들은 이 아이들이 많은 것도 발견을 했어요. 맞아요. 아이들이 많죠. 많다. 그 다음에 사람들의 분위기 자체가 어떻게 보여요? 굉장히 딱딱해 보인다. 그죠? 딱딱해 보인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런 가족을 우리는 대가족이라고 했어요. 여러 가족들이 함께 모여 있으면서 왜 함께 모여 있다고 했죠? 농경사회가 되면서 직접 자급자족한 삶, 그러니까 내가 직접 농사를 짓고 물건을 만들어서 살다 보니까 노동력이 많이 필요했죠. 그래서 자녀를 많이 놓아서 이런 노동력을 가지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사는 형태의 가족이었다면 과거는 현재는 이렇게 부부와 그들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을 우리는 무슨 가족이라고 하냐면 핵가족이라고 해요. 핵가족이라고 한다. 그리고 얘기를 안 했는데 이 대가족은 다른 말로 확대가족이라고 하기도 해요.
여러분 느껴지나요? 이 선생님이 온라인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제일 많이 는 게 이 마우스로 글자 적는 거 굉장히 잘 적고 있지 않아요? 선생님 스스로가 굉장히 뿌듯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부부와 그들의 미혼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을 우리는 핵가족이라고 한다. 그럼 이 현대 가족이 대표적인 핵가족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첫 번째, 가족 구성원의 수가 작다. 축소되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가족이 누가 중심이고 이런 느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굉장히 민주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화목해 보이고, 밝아 보이는, 좀, 그죠? 그런 느낌의 가족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가족 사진을 보면서 옛날의 가족과 현재의 가족이 어떤 변화를 거쳤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 보았었습니다. 자, 이렇게 가족 사진을 보고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 봤죠. 그러면 우리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변화하는 가족은 세 가지 측면에서 비교를 했었습니다. 먼저 과거와 현재를 계속 비교를 했었죠. 과거에는 이랬다면 현재에는 이렇게 변화했다라고 배웠고요. 세 가지 측면에서 봤어요. 첫 번째, 가족의 구조, 가족의 형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봤고요. 두 번째, 가족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기능은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세 번째, 가족 내의 인식, 생각은 어떻게 변화했는지 세 가지 측면에서 예전에는 가족의 구조가 이랬는데 현재에는 이렇게 변화했다. 기능, 인식 이렇게 변화를 공부를 했었죠. 첫 번째가 가족 구조의 변화예요. 가족의 형태가 어떻게 바뀌었느냐라고 살펴봤는데 첫 번째는 초혼 연령이 상승했었다고 했었죠. 초혼이란 처음 결혼을 하는 연령을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흔히 기준을 조금 설명해 줄게요. 과거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어떤 몇 년도쯤 얘기하면 1970년도, 70년대에서 80년대라고 하면 현재는 2010년, 2020년 요 정도. 요렇게 한 3, 40년 동안에 우리가 변화된 흐름을 지금 인식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시 초혼, 처음 결혼하는 연령이 1970년에는 보통 몇 살에 결혼을 했냐면 25살. 평균 25살쯤에 결혼을 했어요. 이건 평균이에요. 그렇다면 2010년에는 몇 세 정도였냐면 29세에서 30세 정도가 됐어요. 사람들이 결혼하는 시기가 점점 늦춰지고 있죠. 그거에는 여러 가지 영향이 있었어요. 첫 번째, 사람들이 교육을 많이 받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결혼을 하거나 이랬다면 요즘에는 대학원까지도 가고 그런 식으로 또 취업이 잘 안 되거나 하면 계속 공부를 하는 식으로 교육 시기가 점점점 늦춰지는 것도 있고요. 사람들 인식에 결혼을 하기 전에 조금 자기의 직업이나 이런 것들에 조금 안정을 시켜놓고 결혼을 하려는 이런 성향 차이도 있었기 때문에 초혼 연령, 처음 결혼을 하는 연령이 점점 상승하고 있다. 두 번째는 출산율이 감소한다. 1970년대에는 보통 자녀 수가 3자녀에서 4자녀 정도였어요. 그렇다면 요즘에는 1명에서 2명 또는 0명에서 1명 정도로 자녀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는 개인주의 성향이 팽배해졌기 때문에 가족보다는 나의 삶을 더 중시하는 이런 개인주의적 성향이 넓게 확산돼서 그렇고, 두 번째는 여러모로 삶이 힘들다 보니까 요즘엔 자녀를 낳아서 키우고 기르는 것도 이 경제적인 능력을 무시할 수가 없죠. 그런 부담 때문에 자녀 출산율이 감소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출산율이 감소했다. 세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가족의 규모는 축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과거에는 대가족,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살았다면 지금은 각자의 일자리, 화학이 아니고 각자의 일터에서
여러 가지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살고 있죠. 핵가족 하면서 가족 규모가 축소가 되고요. 그러면서 세대 구성이 굉장히 단순화되고 있다. 예전에는 3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나 이렇게 3세대가 모여 사는 가족이었다면 지금은 부부만 사는 1세대거나 또는 부부와 그들의 미혼 자녀가 어울려 사는 2세대 이런 식으로 세대가 점점 단순화되고 있다. 이렇게 가족의 구조는 변화한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족의 기능은 어떻게 변화했느냐에 대해서 배워봤었죠. 우리가 가족이 가족 내에서 해야 하는 기능, 즉 역할은 총 5가지가 있다고 했었습니다. 첫 번째, 자녀 출산, 자녀를 낳아서 가계를 계승하는 자녀 출산의 기능이 있고요. 이 자녀를 출산하면 자녀를 길러야 되죠. 양육, 그리고 그 자녀가 사회에서 올바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사회화시키는 사회교육을 사회화하는 사회화 기능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보호의 기능이 있었어요. 이 보호의 기능은 자녀를 우리가 가족이 기본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취약 연령층이 자녀와 그 다음에 노인이 있었죠. 그죠? 이 2가지 계층. 2가지 연령층, 그리고 경제적 기능은 쪼갰습니다. 생산의 기능, 물건을 옛날에는 선생님이 자급자족이라고 했죠. 과거에는 생산의 기능이 있었고 소비의 기능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5번째는 정서적 안정 및 휴식의 기능이 있었어요. 첫 번째, 자녀 출산의 기능은 가계 계승을 위해서 다자녀라고 했죠. 자녀를 많이 놓았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농경사회 일꾼이 필요했기 때문에 자녀를 많이 놓았지만 요즘에는 아예 자녀를 놓지 않는 무자녀나 자녀의 수가 적은 소자녀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됐다고 했고요. 두 번째, 자녀 양육 및 사회화 기능은 예전에는 가정교육을 굉장히 중요시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어른이 수저를 들기 전에 수저를 들면 안 되고 이런 인성교육이나 도덕성 이런 가정교육을 굉장히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굉장히 중요시했다면 요즘에는 이런 교육 기능보다는 이런 가정에서 하는 교육보다는 전문 기관으로 점점 이런 것들이 이관되고 있다고 배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회화 기능은 우리 어디서 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하고 있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면 학원, 학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문기관으로 많이 이전이 되고 있다. 배웠고요. 세 번째, 보호의 기능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녀와 노인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가정 내에서 자녀를 돌보고 노인을 부양하는 걸 다 했다면 지금은 이것도 전문기관으로 이전되고 있다고 했죠. 그죠? 전문기관으로 이전되기도 하고 또는 이거는 주로 이제 누구에게 책임을 묻느냐면 정부가, 나라가 이런 자녀나 노인은 부양을 하게끔 그렇게 점점점 그런 책임이나 이런 역할들이 옮겨가고 있다. 그리고 네 번째 경제적 기능은 생산의 기능은 예전에는 직접 만들었었다면 요즘에는 공장, 산업화가 굉장히 되어 있어서 공장에서 만들어낸 제품, 그래서 우리가 생산은 직접 하지는 않지만 점점 생산된 물건을 구입하는 소비의 기능은 점점 강조되고 있다라고 배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점점 사회가 변하고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생기면서 가족 내에서 정서적 안정, 내가 질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찾고 휴식을 이런 기능이 점점 강조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기능은 이런 식으로 변화했습니다. 자, 마지막은 가족의 인식 변화예요. 자, 가족 내에서의 생각은 어떻게 변화했는지 보면 첫 번째, 가족의 중심. 아까 과거 사진 봤죠? 가부장. 가족 내에서 가장 연장자, 나이가 많은 사람이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그 가부장이 결정한 거에 따라서 여러 가족들, 예를 들어서 밥을 먹으러 가. 그러면은 옛날에는 오늘 이거 먹으러 가자! 라고 가부장이 결정을 하면 그냥 다 아무 말도 못하고 그걸 먹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때요? 나는 짜장면이 먹고 싶어요. 나는 피자가 먹고 싶어요. 등등등등. 가족 내에 모두가
중심이 되죠. 부도 되고, 자녀도 되고, 가족의 중심이 뭐, 온 가족원들이 중심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가족 관계는 옛날에는 아까 방금 얘기했듯이 수직 관계였어. 서로 의견을 서로 소통하거나 그렇지 않고 위에서 나이 많은 어른들이 결정하면 밑에 나이가 어린 자녀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따라서 하는 수직 관계였다면 지금은 나란히 서로 의견을 너는 뭐 하고 싶니? 저는 이걸 하고 싶어요. 그러면 너는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서로 수평 관계로 변화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의 의미는 예전에는 반드시 해야 하는 반드시 필수였죠. 이거는 두 개를 같이 볼게요. 결혼과 자녀 출산 옛날에는 필수였어.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이거는 뭐 내가 선택하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었어. 하지만 지금은 선택의 문제인 거야. 내가 하면 내가 좋으면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결혼 안 하고 내가 자녀 놓고 싶으면 놓고 나는 자녀를 낳아서 이런 삶보다는 내 개인적인 지금 나 혼자만이 누리는 삶이 중요하다고 하면 자녀 출산 안 해도 되는 선택의 의미로 바뀌었다고 배웠습니다. 이렇게 우리 저번 시간에 구조와 기능과 인식의 변화의 측면에서 가족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학습했습니다.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공부하기 전에 앞서 선생님이 6차시 때 우리가 가족을 공부할 때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했었어요. 그죠? 우리 가족은 다른 가족이랑 조금 다르다. 일반적인 가족의 형태가 아니다. 그래서 서로 비교하고 그런 것들을 차별적으로 보는 시선보다는 이런 가족도 있구나. 우리 가족이랑은 조금 다르네. 이런 가족은 어떨까? 이런 식으로 다양한 가족들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반적인 걸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가족의 형태는 가장 많은 형태가 핵가족이에요. 부부와 그들의 자녀. 근데 우리가 뭐 이혼이라던가 아니면 배우자의 사망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일반적이지 않은 가족의 형태가 있어요. 근데 그들도 모두 가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맞고 이건 아니다. 정답이다. 아니다. 이걸 우리가 양분화시킬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조금 일반적이지 않더라도 다 같은 가족이니까 그런 거에 대한 마음가짐을 먼저 가지고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공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형태나 구조가 아니에요. 그 구성원들 사이에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어떤 유대감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공유하면서 함께 살아가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지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 그런 것들을 한번 상기시키면서 다양한 가족의 형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수업 내용인 다양한 가족의 형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이런 사람들의 인식 변화나 여러 가지 삶의 변화로 인해서 예전 과거에는 대부분이 가족들이 함께 여러 세대의 가족들이 함께 어울려 사는 대가족이거나 아니면 부부와 그들의 미혼 자녀로 이루어진 핵가족이 대부분의 가족 형태였어요. 대부분 이 두 가지 형태로 설명이 되었어요. 하지만 이런 앞서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인식 변화나 사회 변화로 인해서 이 대가족이나 핵가족 이런 이름으로 설명을 할 수 없는 가족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새로운 가족들을 어떻게 부를까라고 하면서 이름을 지었거든요. 그런 가족, 새롭게 알고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가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가지 종류의 가족의 형태를 설명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쭉 설명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이런 새로운 가족의 형태 중에서 몇 가지 정도를 알고 있었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합니다. 나중에 형성평가지에 적는 난이 있거든요. 한번 새알려 보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 4가지. 첫 번째 딩크족입니다. 딩크족은 약자예요.
더블 인컴, 노 키즈라고 하는 D, I, No, N, K 이 약자를 따서 딩크족이라고 하고요. 더블 인컴, 수입이 더블, 두 배라는 말이죠. 즉 맞벌이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하지만 no kids, 자녀를 낳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 딩크족은 자녀를 낳지 않고 맞벌이를 하는 부부를 일컫는데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녀를 너무 갖고 싶지만 여러 가지 난임이나 자녀를 놓기 힘든 상황 때문에 자녀를 못 놓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자발적이에요. 부부 두 사람이 상의를 해서 우리는 자녀 있는 삶보다는 가족보다는 우리 둘만 중심으로 하는 가족을 이루자라고 둘이서 스스로 이걸 선택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결혼은 했지만 자녀를 놓지 않고 부부 둘만 살아가는 이런 가족을 우리가 딩크족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리고 맞벌이라고 했으니까 둘 다 경제적인 생활을 하니까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여유 있겠죠. 이게 앞서 말한 욜로, 한 번뿐인 인생 즐기자, 이렇게 우리만의 삶을 살자라고 하는 이런 여유로운 생활을 누리고 싶은 여러 가지 삶의 가치관이나 인식들이 이런 것들이 탄생하게 된 유형 딩크족이었습니다. 더블 인컴 노 키즈. 자, 두 번째는 통크족이에요. 통크족도 영어의 약자예요. 통크족은 two only no kids라는 말이에요. two only 오직 둘만 있고 자녀는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것만 보면 딩크족 이것도 똑같은 말 아닌가? 둘만 있고 자녀가 없는 건데 통크족은 노인 가족이에요. 반드시 알아두도록 합니다. 노인 중에서도 누구냐면 자신들만의 삶을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고 부부끼리 독립적으로 노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함께 대가족으로 함께 어울려 살면서 서로 부양하고 서로 돌봐주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 같은 경우도 지금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출근을 해야 하거나 자녀가 갑자기 아프면 선생님의 부모님, 즉 우리 아이들의 할머니, 할아버지를 소환하거든요. 그러면은 가깝게 살면서 한 번씩 오셔서 선생님이 일하면 힘들면 도와주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그리고 부모님들은 이제 경제적인 능력이 없으니까 선생님이 용돈을 드린다던가 이런 식으로 서로 의지하고 그러면서 서로 살아가요. 근데 요즘에는 노인들도 경제적인 여력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연금, 나이가 들어서 국가에서 주는 연금도 있을 거고 생활비예요. 연금은 나중에 계약하면 조금 더 설명해 줄게요. 연금이라든지 또는 나 스스로 경제 수준이 조금 높아진 거지. 그래서 꼭 자녀에게 의지하지, 자녀에게 용돈을 받거나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우리들만으로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에 충분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고 우리 용돈 좀 줘라, 우리 같이 여행 가지 않을래 이런 노인들이 있거든요. 노년층이 있거든요. 근데 이 통크족은 그렇지 않고 너희는 너희끼리 살아라. 우리는 우리끼리 우리의 삶을 즐기겠다라고 해서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고 부부끼리 같이 등산을 가거나 여행을 다니거나 이런 식으로 노년의 삶을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가족을 우리는 통크족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재혼가족은 앞서 설명을 좀 못했는데 결혼이 선택이 되면서 결혼을 해도 되고 안 되는 게 되면서 예전에는 이 이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선입견이 강했죠. 그죠? 한번 결혼을 했으면 이 결혼의 삶을 쭉 이어간다는 건데 요즘엔 점점점 이런 가족주의 중심의 생각에서 개인의 행복을 더 중요시하는 이런 인식이 변화돼서 이혼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이 이혼한 부부가 다시 결혼을 하는 재혼 가족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재혼한 부부와 또는 한쪽 또는 양쪽의 자녀, 그래서 엄마와 이거를 여러분들이 가계도 그리는 걸 조금 배우면 좋은데 우리가 가계도 우리의 가족의 이런 구성을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우리가 약속을 해요. 네모는 남자,
동그라미는 여자. 그리고 이렇게 둘이 이어지면은 결혼. 그다음에 이 밑에 가지를 쳐서 하는 거면 그들의 자녀라고 하거든요. 요거는 계약하고 나면 조금 더 설명할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빠가 있어요. 아빠와 엄마가 결혼을 했는데 둘이 이혼을 했어. 근데 이 아빠 밑에는 딸이 한 명 있고 이 엄마 밑에는 아들이 한 명 있는 거지. 그래서 둘이 헤어졌어. 이렇게 헤어지고 나서 이 엄마가 다시 다른 남성과 결혼을 했는데 이 남성 밑에는 딸이 한 명 있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다시 이어지는. 그래서 이런 가족을 재혼 가족이라고 해요. 물론 이런 상태에서 이분이 자녀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둘 다 자녀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다시 결혼을 해서 이렇게 가족의 형태로 다시 만들어진 것을 재혼 가족이라고 하고요. 네 번째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혼이 굉장히 늘면서 그죠? 이혼을 하면 아무래도 부모 중에 한 명 혼자 그 아이 자녀를 양육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노부모와 손자녀로 이루어진 가족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이들을 키우는 거죠. 옆에 지팡이 보이죠? 지팡이. 그래서 선생님이 저번 주 토요일 날 아이 그 검진을 하러 병원을 갔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걸 봤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녀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손녀가 밤새도록 열이 나서 잠을 못 잔 거야. 그래서 할머니가 업고 그 아이는 링거를 맞고 있고 그래서 이제 안 내려놓으면 울고 막 그러니까 계속 업고 그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주사도 맞고 막 하시는데 이게 할머니가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걸음도 제대로 못 걸으시는데 이렇게 막 아이를 업고 이렇게 막 하시더라고. 그걸 보면서 요즘에는 병원을 가거나 어딜 가거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를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죠? 그렇게 뭐 부모들이 삶이 바쁠 수도 있고 또는 이혼으로 인해서 또는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사는 이런 가족들도 많아요. 조손 가족이라고 한다. 알아두도록 합니다. 자, 이어서 5번째 새로운 가족 유형인 한부모 가족이에요. 계속 이혼이 나오는데 이혼이나 또는 배우자 둘 중에 한 명이 사망함으로 인해서 한쪽의 부모와 그들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을 한부모 가족이라고 합니다. 자, 6번째는 분거 가족이에요. 분거 가족은 다른 말로 비동거라고도 해요. 우리가 동거가 같은 거주지가 같은 걸 동거가족이라고,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을 동거가족이라고 하는데, 비동거는 말 그대로 같이 살고 있지 않은 따로 떨어져 사는 가족을 분거가족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학업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언니가 대학교 때문에 멀리 나가서 살고 있어요. 그럼 분거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직장 때문에 따로 다른 지역에서 살고 계신다. 분거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업이나 직장의 이유로 부모 중 한쪽 혹은 양쪽이 따로 떨어져 사는 가족을 분거가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따로. 가족이긴 하지만 따로 같이 살지는 않는 가족이에요. 7번째는 독신가족이라고 하죠. 이 1인 가족이라고 해요. 1인 가족. 1인 가족. 결혼하지 않고 혼인하지 않고 혼자 가구를 구성하여 사는 가족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내가 결혼을 안 한 거지. 나는 결혼 안 하고 그냥 나 혼자만의 삶을 살겠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는 배우자의 사망 또는 배우자와의 이혼으로 통해서 혼자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혼자 사는 가족, 독신 가족이라고 합니다. 자, 8번째는 공동체 가족이에요. 공동체 가족은 요즘에 그런 경우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혈연,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나랑 혈육이 섞인 건 아니야. 근데 나랑 같은 취미를 가져서 같이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공동체 가족이라고 해요. 그래서 혈연 관계가 굳이 아니고 가족의식, 우리는 함께 사는 가족이야, 우리는 공동체야, 이런 가족의식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가족을 공동체 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 이 같은 종교인 가족들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거나 같은 취미생활을 가진 사람들이 한 집에서 모여 살거나 이런 경우를 우리는
공동체 가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혈연, 피가 혈육이거나, 그지? 피가 섞이거나 아니면 혼인, 이 두 가지만을 가족으로 쳤어요. 니랑 내랑 결혼했거나, 니랑 내랑 혈육이거나. 근데 요즘에는 이것 말고도 뭐 입양도 있고요. 여러 가지 애완견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냥 함께 가족임을 인식하고 가족이다라고 서로 인식하고 함께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전부 다 가족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자, 그 외에 교과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캥거루족이라는 게 있어요. 이 캥거루족은 선생님이 뉴스 같은 데 많이 등장을 해서 꼭 이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할 때 선생님이 꼭 설명을 하곤 하는데 캥거루라는 동물 자체가 특징이 뭐예요? 배에 아기 주머니가 있어서 아기를 자기 뱃속에서 품고 키우죠, 그죠? 이 캥거루족은 무엇이라고 하냐면, 학교를 졸업해서 내 스스로 독립을 해서 뭐 독신으로 사든지 아니면 결혼을 하든지 이렇게 스스로 자립할 나이가 되었는데도 계속 부모한테 경제적으로 기대서 살아가는, 그래서 부모님 집에 머물면서 부모님한테 용돈 다 쓰고, 그렇게 계속 부모님과 함께 사는, 그러니까 독립할 시기가 지났지만 독립하지 않고 부모님에게 계속 기대어서 부모님 그 아기 주머니에 또 숨어서 사는 이런 가족, 이런 사람들을 캥거루족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우리 거북이 자라처럼 이렇게 자라가 위험할 때 되면 쏙 하고 이렇게 자라 집으로 목을 숨기잖아요. 그래서 자라족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요즘에는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스스로 독립할 시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와 함께 사는 가족들이 있죠. 그죠? 이런 경우를 캥거루족이라고 해요. 알아두세요. 그냥 용어를. 자, 체인지족은 무엇이냐면 체인지 바뀌었어. 그래서 이걸 되게 뭐가 바뀌었을까요? 체인지족은 엄마와 아빠의 성 역할이 바뀌었다고 보면 돼. 우리 전통적으로 남자는 바깥생활, 여자는 집안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성 역할이 고정되어 있었죠. 근데 요즘에는 성에 따라서 그 역할을 구분짓기보다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역할을 구분짓잖아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집 청소는 선생님 원래 뭐 집안일이다 이런 건 전부 다 여자의 몫인데 집에서 선생님은 청소는 잘 안 해요. 선생님 남편이 굉장히 꼼꼼하기 때문에 이런 걸 다 하고 선생님은 주로 이제 운전하거나 이러는 거 좀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통적으로 남자는 바깥일하고 아내는 집안일하고 이런 역할을 바꾸어서 아내가 바깥일을 하고 남편은 집에서 살림하고 육아하고 이런 경우를 체인지족이라고 해요. 요즘에 이런 경우 되게 많죠. 맞벌이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요즘에는 워낙 경제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특히나 아버지들이 실직하고 그러니까 직업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조금 있어요. 아니면 잠깐 쉰다든지.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바꾸어서 내가 돈 벌 테니 당신이 집안일 하세요. 이렇게 각자의 역할, 부부의 역할을 바꿨다고 해서 체인지족이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 듀크족은 약자예요. 이 듀크족은 dual employee with kids라고 해서 dual employee 이것도 마찬가지로 둘 다 고용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듀크족은 우리가 선생님이 늘 설명할 때 뭐라고 하냐면 금수저. 우리 왜 금수저다, 은수저다, 흙수저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금수저를 누구를 금수저라고 불러요? 잘 사는 부모님 밑에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여유 있게 사는 그러니까 자녀를 금수저라고 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 듀크족은 굉장히 고연봉, 굉장히 많은 돈을 버는 부모 밑에서 그렇게 고연봉 말이 안 나오는데 선생님이 지금 이거를 밤 12시에 녹음을 하고 있다 보니까 말이 계속 버벅대고 있어요. 굉장히 미안해요. 계속 선생님도 인식하고 있는데 라든지 말의 앞뒤가 하나도 안 맞기도 하는데 또 라고 하죠. 배려심이 많은 충무여중 3학년들은 조금 배려해서 들어주길 바래요.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까 이런 것 예를 들면은 엄마가 변호사고
아빠가 의사야. 이런 굉장히 고수익의 직장을 가진 부모들이 아이를 기르는 거지. 그럼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겠어요? 굉장히 여유롭게, 그지? 뭐 취미생활로 승마, 말도 타게 해주고, 골프도 치게 해주고, 어릴 때 뭐 어학연수도 보내주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경제적으로 여유 있게 아이들을 키우는 가족을 듀크족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은 여러 종류의 가족의 형태가 있거든요. 이건 나중에 퀴즈로 낼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방금 배운 10가지, 11가지 정도의 가족의 형태는 조금 그 의미는 알아두는 게 좋아. 이 가족은 이런 가족들을 얘기한다. 이런 식으로 의미 정도는 알아두도록 합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 학습 주제 두 번째인 건강 가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건강 가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전에 먼저 건강 가정이란 무엇일까요? 건강한 가정, 몸이 튼튼하고 신체적으로 튼튼한 가정을 얘기를 할까요? 아니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가정을 뜻할까요? 그럼 다시 여러분들의 가정은 건강한 가정인가요? 이 건강 가정에 대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기 전에 드라마 한 편을 한번 보려고 해요. 스카이캐슬이라고 하는 2년 전에 굉장히 인기 있었던 드라마였죠. 그죠? 여기서 가족이 4가족이 나와요. 예선의 가족, 그 다음에 쌍둥이네 가족, 그 다음에 우주네 가족, 그 다음에 수아이네 가족이 나와요. 각 가족들마다의 가족 분위기가 굉장히 틀렸어요. 이 예선의 가족은 굉장히 욕심 많은 딸을 키우고 그 딸이 또 공부도 잘했죠. 그죠? 욕심 많은 엄마와 아이의 육아에는 전혀 관심 없는 아빠. 그 다음에 여기는 반대였죠. 굉장히 욕심 많고 완전 가부장적이고 스파르타. 식의 고지식한 아빠와 아이들 편에서 응원하고 아이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는 엄마. 쌍둥이네. 그리고 여기는 진짜 자유분방한, 선생님도 읽어보면서, 와, 나도 이런 부모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아이와 그러니까 편안한 분위기에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육아를 하는 우주네 가족. 그리고 여기는 조금 이 두 가족은 또 좀 틀려요. 여기는 부모에게 자기의 욕심을 투과시키지 않았어. 근데 이 부모는 자녀가 좀 잘 됐으면 하는 욕심은 있지만 결국에는 늘 아이들 편에서, 아이 편에서 응원해주는 가족, 수아이네 가족, 이 4가족이 나와요. 그래서 이 4가족이 지내다가 이 스행님이 등장을 하죠. 그죠? 스행님.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이 스행님이 등장하면서 각 가족마다 위기 상황이 닥쳐요. 근데 이 위기를 각 가족 간에 위기가 상황이 일어나면 가족 간에 갈등이 막 일어나겠죠. 부부 관계도 일어나고 부모 자녀 관계도 일어나고 자녀 관계도 형제 자매 관계에서도 갈등이 일어나요. 이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을 그린 드라마가 바로 이 스카이캐슬인데 이걸 보면 건강 가정은 이런 가정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시간이 된다면 이 드라마 아니면은 조금 간략하게 줄거리만 모아놓은 이 드라마를 보면서 가정이란 건강한 가정이란 이런 가정을 말하는구나 이런 가족을 말하는구나 라는 걸 한번 생각해보는 이런 전환점이 되는 동기 유발을 할 수 있는 좋은 드라마라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해보세요. 건강 가정이란 도대체 어떤 가정을 얘기를 할까요?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앞서 선생님이 생각할 거리를 던졌어요. 과연 건강 가정이란 어떤 가정을 의미할까요? 자, 여기 정답이 나옵니다. 건강 가정이란 문제가 없는 가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생님은 문제가 없는 관계는 건강하지 않은 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모든 사람들마다 제각각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살다 보면 당연히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이런 상황을 슬기롭게 각자 서로 소통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거는 건강한 관계예요. 근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서로 소통하지 않고 대화하지 않고 계속 문제를 만들고 쌓아둔다면 이건 나중에 팡 하고 터져버리죠. 그죠? 그림이 너무 이상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건강 가정이란 문제가 없는
가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족 구성원이 함께 힘을 모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가정을 우리는 건강 가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런 건강 가정을 위해서는 한 사람만 노력해서는 안 돼요. 가족 구성원 모두가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 해야 해요. 그러면 건강 가정을 위해서 가족 구성원들이 실천해야 하는 상황은 뭐가 있는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로 사랑하며 친밀감과 유대감을 갖기. 그래서 이거는 서로 존중이 필요해요. 어른들은 내가 나이가 많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요즘에 제일 싫어하는 꼰대,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라떼는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상대를 무시하는 것보다는 존중해주고 애정을 갖고 그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되고요. 두 번째, 대화가 많아야 돼요. 정말. 그래서 이 대화도 오늘은 뭐 했어? 오늘은 밥 뭐 먹었니? 그래서 친구랑은 사이좋게 지냈니? 이렇게 취조하는 식이 아니고 서로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가 즐거운 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선생님도 일하면서 아기 키우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과 이렇게 편안하게 대화하는 시간을 억지로 가지지 않으면 이런 대화가 잘 힘들더라고요. 즐거운 대화를 한다. 시간 많이 갖기. 세 번째는 세대 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양성평등한 가치관으로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 이거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집에서 집안일 많이 도와드리나요? 뭐 여러분들 가정은 다 틀릴 거예요. 맞벌이 부모님도 있을 거고 뭐 아버지가 일을 하시거나 어머니가 일을 하시거나 이렇게도 있을 건데 앞서도 얘기했듯이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성에 따라서 고정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하는 것, 내 적성에 맞는 것에 따라서 역할 지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역할을 조금 분담해야지만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알아두도록 하고요. 그래서 부모님들 많이 도와드리세요. 여러분들이 물론 지금은 공부를 해야 하는 시기이긴 하지만 공부보다도 건강한 이런 화목한 가정 내에서 공부를 한다면 더 잘 되겠죠. 그죠? 네 번째, 가족 문제가 발생할 때는 긍정적으로 사고한다. 긍정적인 힘은 이건 정말 어떤 것도 다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안 돼, 난 안 돼, 난 여기까지야. 왜 나는 해도 안 될까? 이렇게 부정적으로 끊임없이 사고하다 보면 전혀 문제가 더 나아지기는커녕 우리 왜 드라마도 보면 그렇잖아요. 계속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좋은 일이 나타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계속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주변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뿜어낼 수 있는 그렇게 그래서 가족 문제가 생겼을 때도 긍정적으로 사고로 협동하며 대처하고 그다음에 무슨 일을 결정할 때는 누군가가 독단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가족 구성원의 합의로 결정을 하는 거죠. 또 예를 들어주자면 선생님은 어제가 어린이날이었어요. 그래서 합의를 했죠. 내일 어린이날인데 뭘 하고 싶니?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하루 종일 TV를 보고 싶어요. 라고 해서 그래 그럼 좋아 너희가 원하는 걸로 내일은 하루 종일 TV를 보도록 하자 땅땅땅 가족 구성원 합의로 결정해서 너무너무 행복한 어린이날을 부모도 행복하고 자녀도 행복한 어린이날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슨 일을 결정할 때는 합의로 결정한다. 마지막 개개인을 존중하는 자세로 민주적인 가족관계를 만든다. 이 민주적인 가족관계가 가정에서 형성이 되면 이런 가족 구성원이 사회로 나와서 민주적인 사회, 그죠? 민주적인 나라를 만들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사회화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가짐을 가진다면,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가족 구성원 모두가 노력한다면 그 가족 구성원이 이루는 가정은 분명 건강 가정일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다양한 가족의 형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먼저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이해하기 전에 모든 가족은 나랑 다른 가족이라고 해서 그 가족이 정답이 아니라는 얘기는 아니었죠. 그죠? 일반적인 가족의 형태도 있고
있고 일반적이지 않은 가족의 형태도 있지만 우리 모두는 이런 다양성을 이해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가족의 유형을 공부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이렇게 시대가 변함으로 인해서 새롭게 등장하는 가족의 형태를 11가지 정도 설명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건강가정. 그래서 건강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고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가족 구성원들이 어떤 마음 자세,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가족 단원인 가족 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약간 예고를 하자면, 차시 예고를 하자면, 가족 관계는 부부 관계가 있고요. 그죠? 부모, 자녀 관계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형제, 자매 관계도 있을 거고요. 자매 관계, 그 다음에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같이 살면은 조부모, 손자녀 관계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가족 관계는 어떤 관계들이 있으며 이런 관계들이 민주적인 이런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수고했습니다.